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프록시 중에서 리모트 프록시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프록시라고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가짜 객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제 객체에 일을 주기 전에 뭔가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의도로 우리가 프록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어 본 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를 출력하는, 이미지를 로딩하는 객체가 있고, 그 리얼 이미지를 가짜 객체가, 예를 들면 프록시 이미지라든지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록시가 실제 이미지를 대신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먼저 받고 거기에 관계된, 예를 들면 로깅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너무 많은 개수의 이미지를 로딩하게 되면 그것을 탈락시킨다든지, 그러한 간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이 기본적인 지난주에 살펴본 프록시 패턴의 사용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해볼 것은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겁니다.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원격에 있는 실제 객체가 있고, 원격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 컴퓨터에 있지 않고 다른 컴퓨터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는 어떠한 객체를 내 컴퓨터에서 호출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내 로컬에 있는 가짜 객체. 그리고 실제 이 프록시는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요청을 실제 서버에 있는 그 객체에 호출한 결과를 받아다가 여러분들의 로컬 객체가 리턴해 준 것처럼 속여서 리턴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한 예제로 우리는 이 뱅킹 시스템, ATM 시스템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전국에 ATM기가 이렇게 쭉 깔려 있죠. 그리고 실제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장.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그 밸런스, 그 잔액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의 서버에서, 그죠? 그렇지만 전국에 여러 ATM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ATM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입출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공유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실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서버를 이렇게 하나를 띄울 겁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자, 이제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나중에 이 소스 코드의 위치는 알려줄 텐데요. 자, 이것을 일단 서버를 먼저 올려볼게요.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서버를 내 로컬 PC에 일단 서버를 이렇게 띄울 거예요. 하나의 서버를. 자, 이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서버가 잘 올라왔어요. 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포트 넘버, 자, 이것은 포트 넘버 9090번에 서비스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자바 프로세스 아이디가 보이죠? 90번에 지금 자, 포트 넘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게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이 포트 넘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 이상의 서버를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090번을 점유한 서버를 하나를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로컬에 물론 있지만 이걸 다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이 다른 컴퓨터의 서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뱅킹 서비스가 잘 올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뱅킹 서비스의 구현체를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디파짓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이 디파짓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전달된 이 머니를 디파짓일 때는 밸런스에다가 그냥 더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아주 단순해요. 여기 보면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iBanking이라고 하는 것을 임플리멘트 하고 있네요. iBa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뱅킹을 하고자 하는 뭔가 어떤 추상적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추상적인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디파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필요해요. 클라이언트가. 자,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ATM기, 전국에 있는 ATM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뱅킹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를 보니까 자, 리모트에 있는 객체를 이렇게 얻어왔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 이거를 그냥 내 로컬에 있는 객체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로컬에서 뱅킹 서비스를 하나를 그냥 만드는 이 방법밖에 없죠. 뱅킹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뱅킹 서비스 그냥 만들어서 하면 그냥 ATM기가 그냥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버하고 관계없이 동작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뱅킹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밸런스 클라이언트 콜드 했고 여기에 밸런스 자 100원을 적립을 했으므로 100원이 나왔죠. 여기. 100원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도 그냥 100원이죠. 왜냐하면 이건 서버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그냥 만들어서 그냥 호출한 결과를 리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똑같은데 리턴하는 객체를 이제 우리가 받아올 객체를 자, 뭔가 애플리케이션 서버.get 리모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리모트 오브젝트. 원격에 있는 서비스 객체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 127.0.0.1이라고 하는 거는 내 로컬 호스트, 내 지금 있는 이 컴퓨터를 뜻합니다. 이 컴퓨터에 뱅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원격에 있는 객체를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는 생김새가 뱅킹이라고 하는 이 아이뱅킹, 앞서 봤던 이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무언가의 객체로 리턴될 것 같이 생겼네요. 자,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100원이 적립이 됐고 두 번째 적립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세 번째 적립을 해볼게요. 3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서버에 있는 객체를 서버로 호출을 했다는 겁니다. 서버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이 프로그램이 한번 끝났죠. 끝나도 계속 이 값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유지되는 것은 여기에 떠 있는 이 서버 때문입니다. 자, 이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면 다시 100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서버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네,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해야 돼요. 자, 서버를 다시 올리고 다시 클라이언트를 해보면 다시 100부터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100이죠. 자, 두 번째 200 그죠? 200 자, 세 번째 300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다 디버그를 우리가 걸어놓고 리모트 뱅크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리모트 뱅크일 때는 실제 이 뱅킹 서비스라는 게 바인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록시 객체가 바인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찍어보면 자 프록시 해가지고 뭔가 0, at 9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뱅킹 서비스에 뭔가 프록시 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짜 객체라는 뜻입니다. 가짜 객체. 실제 객체가 아닌 가짜 객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리턴되는 거예요? 자, 실제 객체와 가짜 객체를 가짜 객체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 객체를 리턴했을 때는 디버그를 걸어보면 리모트 뱅크라고 하는 건 자, 실제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이 객체, 실제 객체가 아예 바인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서버에 있는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격지에 여러 ATM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혹은 다른 컴퓨터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른 컴퓨터에 있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른 컴퓨터에 있는 어떤 기능이나 데이터를 우리가 연결을 호출을 해서 그 가져온 결과를 내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 그것을 하기 위한 가짜 객체, 그것을 리모트 프록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냥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켓 프로그래밍을 짜서 직접 호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원격 객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테스팅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실제 객체를 먼저 우리가 바인딩을 시켜놓고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원격 객체로 바로 대치를 시켜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미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서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서버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작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버가 작성되는 동안 병렬로 서버 개발자는 서버 개발자대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객체 호출하듯이 이렇게 그냥 호출을 하면 되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리모트 프로시저 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리모트 프로시저 콜 줄여서 RPC. 이 RPC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이는데 gRPC라고 들어보셨어요? 구글이 만든 gRPC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바에서는 RMI라고 하는 걸로 있고요. 리모트 메서드 인보케이션이라고 해서 RMI라는 것도 있고요. SOAP 프로토콜, 이러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분산된 환경에서, 분산됐다는 뜻은 여러 컴퓨터가 서로 간에 서로 상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 뭔가 네트워크 호출을 통해서 일을 주고받는 거죠. 그럴 때에 사용되는 여러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 객체다라고 부르죠. Distributed Object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산 객체 연동 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매우 대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제 객체가 아닌 네트워크를 호출해서 그 서버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서로 간에 해주는 대리자를 우리가 리모트 프록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부분, 그래서 이 주석을 이제 다시 풀고 이 아래 부분이 실제 그 대리자, 네트워크 호출을 대신해주는 그 대리자를 동적으로 생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application server.get remote object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매우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다이나믹 프록시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한 그 다이나믹한 메서드 인보케이션에 대한 그런 복잡함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모트 프록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조금 이해한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리모트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작하는 우리의 목표를 일단 살펴봤습니다. 리모트 프록시 기반의 그 뱅킹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수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이대로 그냥 따라서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나 여러분들 프로그램 쪽에서 이렇게 먼저 할 거예요.
new window 해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만약에 저걸 쓰고 있다라고 해도 뭐 사용 방법은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익스플로러에서 자, 여기 이제 create java 프로젝트 이렇게 할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 거예요. 메이븐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메이븐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타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키타입 퀵스타트 그래서 뭐 1.3 이렇게 선택을 했고 com.example 뭐 이렇게 그냥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냥 지난주에 한 것처럼 데모 이렇게 해서 자, 어디로 갈지 정하고요. 저는 또 데스크톱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메이븐이라고 하는 툴로 빌드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버전은 그대로 주고 그대로 엔터를 주면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애플리케이션은 보면 form.xml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파일이 하나가 생성되고 main이라고 하는 그 src 그러니까 source 폴더 아래에 main이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기고 그 앞서 만든 그 패키지명으로 된 그 폴더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 그 속에 app.java 해서 기본적인 메인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생성된 환경이고 여기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좀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량이 좀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되고 해서 이 메이븐이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메이븐을 따로 내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이 메이븐이 뭘 하는 거고 하는 거는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런을 해보면 그냥 단순히 제가 이렇게 쭉 한 것처럼만 따라하면 이렇게 그 헬로 월드가 찍히는 기본적인 틀의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메인 여기에다가 그냥 기본적인 소켓 프로그래밍 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할 거는 서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걸 해볼 거예요. 서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객체가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걸 먼저 쓸 겁니다. 서버 소켓. 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만약에 네트워크에다가 서비스를 많이 만든다라고 하면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접속할 수 있는 뭐 하나의 뭐 그런 소켓, 우리 뭐 전구 소켓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그걸 소켓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서버가 일종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수 있는 뭔가 그 하나의 접속할 수 있는 뭔가 그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전구 소켓 같은 걸 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뒤에 여기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가 포트 넘버가 됩니다. 포트 넘버.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나의 컴퓨터를 갖고 있으면 그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포트 넘버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9090번을 우리는 정교한 서버 소켓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했더니 뭐 물결 표시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클래스를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저 클래스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해줘야 된다. 이게 자바 네트워크 쪽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거는 다행히 우리가 별다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지 않아도 그냥 서버 소켓을 그대로 가져와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전히 오류가 나고 있죠. 그 이유는 이 서버 소켓을 열 때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여기 through exception 이렇게 해줘야만 오류가 날 수 있다. 이 메서드 속에서는 이 오퍼레이션 속에서는 오류가 날 수 있다. 오류를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through exception이 꼭 추가가 되어줘야만 이러한 그 오류가 날 수 있는 기능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프로그램이 오류를 보고할 수 있어야만 내가 오동작했을 때 나중에 버그를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프로그램에 약점이 생기므로 이 프로그램 언어 수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왜 그냥 처음부터 붙이지 왜 이렇게 필요할 때만 집어넣느냐? 여러분들이 이것을 넣었을 때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오류를 뱉을 수 있다. 이것을 또 호출하는 다른 메서드, 이 메서드를 또 호출하는 메서드 쪽에도 이것이 전파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것이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로직과 생기지 않는 로직을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그 메서드의 선언부에다가 이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객체 때 이 익셉션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셉션도 상당히 중요한 객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서버 소켓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서버 소켓은 특징은 기다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냐면 지금 소켓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자, 소켓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서버라고 할게요. 서버라고 하면 서버가 accept라고 하는 이제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프로그램이 멈춘다는 뜻이에요. 뭘로 멈추느냐? 어떤 하나의 클라이언트 접속자가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을 해줍니다. 서버.accept는. 자, 그런 다음에 접속이 되었다라고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아웃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시스템 아웃을 좀 여기 앞뒤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에 자, 이렇게 waiting for client 이렇게 하고 그럼 기다린다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자, 여기 이제 accept가 지나고 나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connected. 네,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 클라이언트 이렇게 메시지를 출력하면 좋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이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run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9090이 이미 쓰고 있죠. 자, 포트를 앞서 제가 프로그램 그대로 띄워놓은 책이 있기 때문에 포트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존 이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됩니다. 네? 내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C에서 저는 내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띄우면 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저 프로그램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제가 지금 몰라가지고 저걸 지워도 이렇게 막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포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지금은 이제 됐어요. Waiting for client 이렇게 놓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클라이언트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클라이언트 혹은 제가 그냥 여기서 그냥 브라우저에서 웹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 해가지고 9090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client connected 이렇게 나왔죠. 재밌죠? 자,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내가 그냥 서버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고 웹브라우저로 네, 로컬호스트 9090 이렇게 있습니다. 로컬호스트라고 하는 거는 내 컴퓨터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런 해볼게요. 자, waiting for client 나왔고요. 여기 이 웹브라우저로 딱 하니까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 라고 나오고 웹브라우저는 죽었지만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서버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서버라는 게 별게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클라이언트한테 뭔가 인사말을 하고 싶어요. 헬로 월드 뭐 이런 식의 인사말을 해주고 싶단 말이야. 왔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반겨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켓을 우리는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 자, 이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찾아줍니다. 여러분들 직접 넣으시거나 이렇게
이렇게 툴이 이렇게 지원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소켓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어요.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이 소켓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냐면 재밌는 걸 할 수가 있어요. get 자, input stream, output strea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output stream이라는 걸 가져올 거고 output stream에다가 뭔가 쓰기를 할 수가 있어요. write 뭐 이런 게 있네요. write 뭐 이렇게 여기다가 만약에 hello world 뭐 이렇게 넣을 수 있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넣었더니 오류가 뜨겠죠. 이게 문자 열렸는데 여기다가 get write 이렇게 그래서 쓰기를 하면 됩니다. hello world 라고 출력하게 해보고 accept해서 client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웹브라우저가 아마 좀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HTML이 그 HTTP의 결과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요. 실험을 같이 waiting for client refresh. 자, 페이지 작동하지 않습니다라고 연결할 수 없으면 그대로 이제 다시 거부를 하죠. 자, 여기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좀 재밌는 걸 200 자, 이게 그 웹브라우저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코드를 좋아합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접속했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정확한지는 한번 좀 메시지가 정확한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네요. HTTP 프로토콜은 이렇게 생겼어요. 1.1 200 OK 라고 하는 게 넘어오면 제대로 서버가 열렸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버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간에 서로 간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마찬가지 계속 오류를 뱉죠. 오류를 뱉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길게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이 아웃풋 스트림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쓰기 위해서는 프린트 라이터라고 하는 거를 쓸 거예요. 프린트 라이터. 라이터는 new 프린터 라이터. 왜 이걸 쓰냐면 지금 우리가 넘어온 이 아웃풋 스트림 있죠. 이 스트림을 좀 더 이렇게 기본 라이트라고 하는 걸 쓰게 되면 이게 여기 이 메서드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메서드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쓰게 하기 위한 하나의 어댑터 클래스를 지금 쓰고 있어요. 어댑터 클래스라는 게 지금 기존의 이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걸 그냥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댑터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이 패턴은 배워보진 않았는데 전에 설명한 적은 없는데 또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자, 이 라이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이제 제가 프린트 라이터 PW 이렇게 했어요. PW 점 프린트 ln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어요. 우리 그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쓰는 것처럼 좀 더 쉽게 쓸 수 있다. 여기에 HTTP 1.1 200 OK를 줄 겁니다. 주고 또 뭔가 할 게 많아요. 이렇게 할게요. 첫 번째. 자, 뭔가 다음 또 자, 한 줄 내려쓰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자, 날짜 같은 거 줄 거예요. 데이트, 프라이데이.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그냥 넣을게요. 자, 31일, 31일, 지금 오늘 며칠? 6일, 그죠? 6일, 수요일이네. 수요일.
이렇게 넣어줘야 돼. 자, 6일이고 지금 10월이니까 옥토버 2021년. 자, 뭐 이렇게 넣게 돼 있다는 거야. 뭐 시간 같은 것도 넣고. 20, 자, 지금 뒤에 뭐 자꾸 이렇게 알아서 받아보네요. 뭔가 잘못된 거.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또 넣을 거야. 자,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HTML 이렇게 W. 자, 우리 지금 웹 서버를 하나 만들고 있는 겁니다. 컨텐트 랭스는 지금 3 이렇게 넣을게요. 3. 컨텐츠가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준 거고 한 칸에 띄우게 됩니다. 한 칸 띄우고 자, 여러분들 이거 타이핑 한 자라도 틀리면 프로토콜을 인식을 못해요. 서버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넣을 거냐면 ABC 이렇게 나와요. 자, 컨텐츠 랭스가 3이니까 컨텐츠가 실제 3개라는 거죠. 문자 개수가 3개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W 플러시 해가지고 쭉 밀어내기를 하고 플러시로 해주면은 우리의 화장실에 변기 내리듯이 이 프린터 라이터에 붙어있던 것들 소켓 아웃풋 스트림을 쭉 밀어내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직접 쓰는 것보다는 밑에 프린터 라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밀어내도록 완성을 했어요. 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ABC 이렇게 뜨죠. 재밌죠? 자, 이제 웹브라우저가 이 서버에서 나온 이 메시지를 이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웹서버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이 웹서버는 아쉽게도 하나의 유저밖에 못 받아요. 한 번밖에 딱 못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러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여기는 while loop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while loop. 자, 이게 한 번에 접속했을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받고 싶다면 while loop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while loop를 true를 주고 평생 반복하겠죠. 계속 받아들이게끔 만들고 이 부분을 while loop 안쪽으로 옮겨요. 자, 이렇게 서버를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들어갈 때마다 계속 들어갈 수 있죠. 계속 ABC 이렇게 들린다. 자,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소켓 프로그래밍의 기본을 해본 거예요. 뭐 별건 아닌데 소켓 프로그래밍을 기본적으로 해봤고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라는 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도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건 서버를 이렇게 만들었고 웹브라우저를 클라이언트로 써가지고 지금 일단 만들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봐야 됩니다.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들고 이걸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앱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서버라고 이름을 한번 할게요. 이름을 클래스명을 서버로 바꾸고 이 파일명도 바꿔야 되겠죠. 파일명도 서버라고 할게요. 자, 여기다가 이 서버.java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것을 클라이언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을 클라이언트. 이제 접속하기 위한 그 접속 클라이언트를 만들 겁니다.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거는 저 서버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뜻하겠죠. 여기에서 클라이언트는 서버 소켓 대신 그냥 소켓을 쓰게 돼 있어요. 그냥 소켓. 자, 클라이언트죠. 클라이언트는 그냥 소켓이라는 걸 쓰게 돼요. 그리고 그냥 이 소켓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네트워크 주소예요. localhost. 그러니까 내 컴퓨터에 붙을 거니까 localhost에 붙을 거고 9090번에 붙을 겁니다. 그래서 서버로 접속하는 걸 할까요? try to connect to server.
trying to server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접속이 되면 마찬가지 이 소켓은 인풋 스트림이라는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과 아웃풋 스트림을 얻어낼 수 있는데 인풋 스트림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읽을 수 있는 스트림이고 아웃풋은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풋 스트림을 일단 먼저 가지고서 내가 읽기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인풋 스트림의 읽기를 내가 리딩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자, get input stream 해놓고 이렇게 얻어낼 수 있죠. input strea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객체는 뭔가 내가 읽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IO, 자바 IO 쪽에 있습니다. 자, 이 in을 가지고 나는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값을. 그러면 서버가 보내준 값들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읽어서 리더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가지고서 저걸 좀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이 버퍼드 리더, 인풋 스트림을 우리가 인을 이렇게 넘기면 리더. 자, 이렇게 바로 가질 수가 없네요. 버퍼드 리더 해가지고 인풋 스트림 리더. 자, 이렇게 컨버팅을 한번 해주고 버퍼드 리더를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성능이 좋아져요. 이걸 안 써도 상관없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바로 써도 되는데 성능을 좀 좋게 여기서 버퍼드 리더를 쓰는데 뭐 그냥 써볼게요. 여러분들 굳이 어려운 걸 지금 쓸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read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우리는 호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길이만큼 뭐 이렇게 얻어내는 메서드를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자, 이거 new 자, 이 버퍼드 리더를 쓰게 되면 좋은 점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리드 라인을 우리는 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버퍼드 리더로 감싸주는 이유가 추가된 이 메서드를 쓰기 위해서 버퍼드 리더를 쓸게요. 이걸 쓰는 게 좋네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스트림 리드 라인을 몇 개, 서버가 아까 보내주는 라인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라인이니까 6개 라인 정도를 여기 출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6개죠. 이렇게 한번 프로그램을 그냥 약간 하드코드지만 이렇게 짜볼게요. 이렇게 짜고 이 프로그램을 돌려볼게요. 이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같은 곳에 이렇게 동작을 하니까 디버그 모드로 띄울게요. 얘는 다른 곳에 떠야 되거든요. 자, 접속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오나요? Connect
trying connecting to server 나오고 서버가 보내준 값을 읽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가 이렇게 읽어냈듯이, 그죠? 자, 우리가 웹 브라우저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웹 브라우저가 하는 일을 똑같이 수행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봤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일단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일단 만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뱅킹 시스템에다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볼게요. 자, 이걸 지금 HTTP 서버가 아니고 뱅킹 시스템으로 만든다고 치면 서버가 해야 될 일은 그 뱉어내기를 뭘 뱉어내야 되냐? 지금 현재의 잔고를 출력하면 되고요. 잔고가 얼마인지. 이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적립을 할 금액을 여기로 쓰기를 하면 되는 거죠. 내가 받아들이기는 잔고를 나는 읽고 싶고, 내가 보낼 때는 나는 마찬가지 프린트 라이터를 통해 가지고 나는 서버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프린트 라이터 어떤 거죠? 클라이언트 get output string을 가지고 나는 뭘 할 거냐? 프린트LN 내 잔고량이 나는 100원이다. 100원을 적립할 거다. 이렇게 deposit 100원 이렇게 보내면 여기서 내가 읽은 값은 밸런스 100이나 200이나 300 이렇게 쭉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 이제 리더를 통해 가지고 버퍼드 리더를 통해서 서버는 버퍼드 리더를 마찬가지 얘도 리더를 하나를 갖고 get input 스트림이죠. 자, 클라이언트에서 넘겨받은 그 값을 기반으로 버퍼드 리더를 나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읽기와 쓰기를 위한 리더와 라이터 두 가지를 같이 둘 다 보유하게 됐어요. 이런 것들인데 왜 나는 걸까? 이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 시스템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와 라이터를 우리가 얻었다는 거예요. 리더를 통해서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리드 라인을 할 건데 클라이언트가 먼저 뭔가 값을 보내주기를 서버는 기대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주석 처리해놓고 얘는 HTTP 서버로 보낼 때 이렇게 하는 거였고 우리는 이제 HTTP가 아니라 이 일만 하기 위한 용도의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램 짤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렇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은 디파짓 커맨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읽었을 때 그러면 리더에서 먼저 이렇게 읽었을 때 디파짓 커맨드를 읽어보면은 그 속에 커맨드를 일단 스플릿을 해봐야 되겠죠. 스플릿. 커맨드 스플릿 할 건데 뭘로 할 거냐면 땡땡으로 분리를 할게요. 분리를 하면 두 개의 아까 그 부분이 튀어나올 거예요. 디파짓이냐 아니면 위드로냐. 그러니까 입금인지 출금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앞부분에 우리는 그 클라이언트가 보내기를 앞부분에 이게 디파짓인지 위드로인지 뭐 이런 걸 넣기로 했고 두 번째에다가 숫자를 넣기로 했습니다. 그 값을.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누면 우리가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커맨드 파트와 커맨드 N 파라미터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을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문자열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 커맨드 N 파람에 만약 if 자, 우리가 비교를 할 거예요.
디퍼짓으로 왔다라고 하면 디퍼짓이 equals 커맨드 N 파라미터의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게 커맨드겠죠. 디파짓 혹은 withdraw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 밸런스에서 어딘가에 밸런스가 있겠죠. 밸런스 뭐 0원이었다고 볼게요. 처음에. 그러면 나는 밸런스에다가 뭘 한다? 밸런스 더하기 커맨드 N 파람의 첫 번째 거를 숫자로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integer.parse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걸 하면 문자열을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넘어온 부분을 밸런스에 넣게 되고 이 밸런스를 나는 출력하면 되죠. pw 프린트는 밸런스는 밸런스 이렇게 프로그램을 뭐 무식하게 작성을 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보냈을 거니까 받은 그 결과를 리드라인에 보면 밸런스가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서버를 아까 만들었던 이 서버를 컨트롤 C 눌러서 내린 다음 다시 이 서버를 실행을 하고 얘는 런을 시킬 거고요. 자, 이게 같은 데에 뜨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디버그로 띄울 겁니다. 자, try connecting to server 하고 지금 결국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자, 먼저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으로 이것을 쓰기를 시도를 했죠. 디파짓 100이라고 하는 쓰기를 먼저 했습니다. 쓰기를 했을 때 이 서버가 일단 이걸 읽었어야 돼요. 읽었어야 되죠. 디파짓 된 커맨드 여기다 디버그를 걸고 둘 다 디버그를 걸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내리고 서버가 지금 죽어버렸어요. 여기를 디버그 모드로 일단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서버가 지금 좀 이제 헷갈릴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서버를 디버그 모드로 띄워놓은 상태고 클라이언트도 디버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리드라인에 딱 걸렸어요. 이게 걸렸다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접속했기 때문에 리드라인 그 서버 쪽에 리드라인에 걸렸고 여기 한칸 내려보면은 디파짓된 커맨드가 이 값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죽어버렸어요. 가 있어가지고 제가 버그를 좀 잡고 다시 왔어요. 여기 클라이언트 부분에 보면 클라이언트가 일단 아까 서버가 그냥 멈추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소켓 프로그래밍의 특징인데 앞서 보면은 요 라인에서 우리가 리드 라인 요 부분 있죠. 31라인에서 멈추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클라이언트가 라이트를 하고 프린트 ln 하고 이 부분 pw 플러시 그러니까 변기 내리기를 안 해주면 실제로는 안 보내고 있어요. 프린트 ln 한다고 요 당시에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버퍼링이 돼 있는 상황이고 플러시가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프린트 라이터를 쓸 때는 이걸 안 넣어서 일단 2단계가 진행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런 다음에 내가 받은 결과를 여기에서 밸런스를 리턴하고 마찬가지 또 서버도 플러시를 꼭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두 개의 플러시, 클라이언트에서도 프린트 라이터에서는 플러시가 꼭 들어가야 되고요. 서버도 플러시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서버를 띄우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클라이언트를 또 두 번째 디버그를 그냥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서버에 잘 이렇게 넘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디버그로 이렇게 보낼게요. 그러니까 지금 200 밸런스 200으로 올라갔어요. 아까 한번 제가 테스트했기 때문에 100이었고 지금 두 번째 200이 됐고 다시 또 디버그를 보내면 300이 될 거예요. 자, 서버가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보낼 때마다 300, 400 그죠? 밸런스 맨 끝에 있는 밸런스 이 부분이 400, 500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 ATM기처럼. 자, 지금까지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자, 이게 이렇게 소켓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면 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본 거하고 똑같이 동작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나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켓 프로그래밍의 나쁜 점, 단점이 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러한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렇게 디파짓이라고 해서 이 100이라고 하면 이게 요 앞부분이 명령이고 뒷부분이 숫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계속 개선되고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프로그램이 너무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갇혀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딱 적합하게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켓의 그 주고받음을 이해해서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별도로 두고 별도로 개발자한테 소켓 프로그래밍만 알아서 해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고 우리는 객체 레벨에서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객체 레벨에서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